1982년 여름, 한 소녀가 사라졌다. 사건은 전라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에서 일어났다. 16세 소녀 윤지혜는 잠시 외출하겠다고 집을 나선 뒤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다. 당시 수사기관은 모든 인력을 총동원해 수색에 나섰다. 그들은 마을 주민들과 힘을 합쳐 산과 강을 샅샅이 뒤졌고 인근 마을까지 수색 범위를 넓혔지만 단 하나의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다. 사건은 결국 미제로 남았고 가족들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희망의 불씨가 다시 피어올랐다.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고 DNA 분석이 보편화된 덕분이었다. 오랫동안 보관되어 온 증거물에서 추출한 DNA는 마침내 범인의 정체를 밝혔고 30년간 풀리지 않았던 미스터리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날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그날의 흔적이 들려주는 이야기가 지금부터 시작된다. 1982년 7월 12일 뜨거운 여름 햇살이 전라남도의 한 작은 시골 마을을 내리쬐고 있었다. 마을 전체에는 매미 소리가 요란했고 논두렁 사이로 흐르는 시냇물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트랙터 소리가 어우러졌다. 이른 아침부터 밭일을 나간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이 마을은 인구가 300여 명에 불과한 전형적인 농촌 마을이었다. 대부분의 집은 기와를 얹은 단층 한옥이었고 집집마다 마당 한편에는 장독대가 놓여 있었다. 마을 중앙을 가로지르는 비포장도로 양옆으로는 구멍가게 몇 개와 마을회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윤지혜의 집은 마을 입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다. 넓은 마당과 텃밭이 딸린 집이었다. 집 앞에는 큰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그늘 아래 놓인 평상은 오가는 마을 사람들이 잠시 쉬어가는 쉼터가 되곤 했다. 16세 소녀 윤지혜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키는 160cm 정도로 또래보다 조금 컸고 단발머리에 눈매가 시원한 아이였다. 명랑하면서도 차분한 성격이었고 특히 국어와 영어를 잘하는 우등생이었다. 지혜의 꿈은 교사가 되는 것이었다. 시골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다. 그래서 방학 중에도 책을 손에서 놓는 법이 없었다. 마을 회관에는 작은 도서실이 있었는데 지혜는 그곳의 단골 손님이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꼭 책을 빌려 읽었다. 아버지 윤창수 씨, 당시 48세는 평생 농사만 지어온 성실한 농부였다. 논 300평과 밭 200평을 붙이며 가족의 생계를 책임졌다. 덩치는 컸지만 마음씨가 온화해 마을에서도 인심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다. 어머니 김순희 씨, 당시 45세는 몸집은 작았지만 언제나 몸가짐이 단정했다. 억척스럽게 집안일을 하고 밭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도 자식들 교육에 대한 열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 비록 시골에 살았지만 자식들만큼은 마음껏 공부시키고 싶어 했다. 남동생 윤성민 당시 13세 중학교 1학년이었다. 누나보다 활발하고 장난기가 많아 축구를 좋아했다. 방학이면 마을 앞 공터에서 친구들과 매일같이 축구를 하곤 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창수 씨는 새벽에 일어나 소에게 여물을 주고 닭장을 청소했다. 순희 씨는 부엌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6시쯤 잠에서 깼다. 아침 식사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다. 이른 아침부터 분주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시골 가족에게는 익숙한 풍경이었다. 밥상에는 쌀밥과 된장찌개 그리고 텃밭에서 직접 키운 나물 반찬 두세 가지가 올랐다. 지혜야, 오늘 밭일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창수 씨가 물었다. 여름 방학이었지만 시골 아이들에게는 집안의 농사일을 돕는 것 또한 중요한 일과 중 하나였다. 네 아버지, 점심 먹고 나갈게요. 지혜가 대답했다. 오전에는 빨래를 돕고 오후에는 밭일을 나가는 것이 지혜의 방학 일과였다. 오전 내내 지혜는 어머니를 도와 빨래를 했다. 집 뒤편 우물에서 물을 길어와 손으로 빨래를 해야 했다. 당시에는 세탁기가 있는 집이 드물었고 특히 시골에서는 더욱 그랬다. 빨래를 마친 지혜는 마당 빨랫줄에 젖은 옷들을 널었다. 뜨거운 햇살의 빨래는 금방 마를 것 같았다.
그 사이 순희 씨는 점심 식사를 준비했다. 밭에서 일할 창수 씨를 위해 든든하게 차려야 했다. 점심 메뉴는 보리밥과 호박국 그리고 김치찌개였다. 텃밭에서 딴 상추와 깨잎도 곁들여졌다. 네 식구가 오순도순 둘러앉아 먹는 점심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풍경이었다. 점심을 먹고 난 뒤 창수 씨와 지혜는 함께 밭으로 향했다. 밭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었다. 그곳에는 오이와 호박, 고추, 깨 등이 자라고 있었다. 햇볕이 가장 뜨거운 오후 시간, 창수 씨와 지혜는 땀을 뻘뻘 흘리며 밭일을 했다. 잘 익은 오이를 따고 잡초를 뽑았다. 아버지, 저 마을회관에 잠깐만 다녀올게요. 지혜가 말했다. 그녀는 손에 든 책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며 설명했다. 지난주에 빌린 책인데 오늘까지 반납해야 해요. 금방 다녀올게요. 창수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밭에서 마을회관까지는 걸어서 10분 남짓이었고 지혜는 평소에도 혼자 잘 다니는 아이였다. 게다가 치안이 좋은 시골 마을에서 16세 소녀가 혼자 다니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그래, 잘 다녀오너라. 그것이 창수 씨가 딸에게 건넨 마지막 말이었다. 지혜는 흰색 블라우스에 남색 치마를 입고 있었다. 머리는 단정한 단발이었고 하얀색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영락없는 평범한 시골 소녀의 모습이었다. 오후 2시 15분경 지혜는 밭을 나섰다. 창수 씨는 책 한 권을 들고 마을 회관 쪽으로 걸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것이 아버지가 본 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시간이 흘러 오후 4시가 되었다. 평소 같으면 지혜가 돌아오고도 남을 시간이었지만 밭에는 여전히 창수 씨 혼자였다. 5시가 되어도 6시가 되어도 지혜는 돌아오지 않았다. 창수 씨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지혜는 약속 시간을 잘 지키는 아이였다. 더군다나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야 한다는 것을 알기에 이렇게까지 늦을 리가 없었다. 창수 씨는 밭일을 멈추고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혹시 친구를 만나 이야기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싶었다. 하지만 마을 회관에는 지혜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다. 관리인에게 묻자 오늘 오후에는 그런 학생이 온 적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이상했다. 분명 책을 반납하러 온다고 했는데 마을 회관에 오지 않았다니. 창수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창수 씨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혹시 다른 길로 먼저 집에 돌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을 품고서였다. 지혜, 아직 안 왔어? 창수 씨가 순희 씨에게 물었다. 네, 아직이요. 무슨 일 있어요? 순희 씨의 얼굴에도 그늘이 드리워지기 시작했다. 저녁 7시가 넘도록 지혜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분명 무슨 일이 생겼다는 신호였다. 부부는 온 마을을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친구 집, 친척 집, 지혜가 갈 만한 곳을 하나하나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지혜는 없었다. 해가 지고 밤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했다. 시골의 밤은 도시와 달랐다. 가로등 몇 개를 제외하면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대부분의 집들은 일찌감치 불을 껐다. 밤 9시 창수 씨와 순희 씨는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분명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진 것이 틀림없었다. 1982년 7월 12일 밤 9시 30분 윤지의 양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다. 마을의 평화가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1982년 7월 12일 밤 관할 파출소에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딸 아이가 없어졌습니다. 오후에 나갔는데 아직까지 연락이 안 돼요. 창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평생 경찰에 신고 한번 해본 적 없는 그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옆에서 순희 씨는 눈물만 훔치며 남편의 통화를 듣고 있었다. 당시 사건 담당자는 박기호 경사당 시36세였다. 이 지역에서 8년간 근무한 베테랑 경찰이었지만 실종 사건 경험은 많지 않았다. 시골 지역에서는 절도나 폭행 같은 일반 형사 사건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다. 박 경사는 신고를 받자마자 현장으로 출동했다. 밤 10시가 넘은 늦은 시간이었지만 실종 사건 수사에서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윤양의 집에 도착한 박 경사는 먼저 가족들로부터 자세한 상황을 들었다. 지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 장소, 인상착의, 평소 행실 등을 꼼꼼히 기록했다.
평소에 늦게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우리 지혜는 시간 약속 철저한 아이예요. 저녁 6시 넘어서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순희 씨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답했다. 혹시 가출할 만한 이유는 없었습니까? 학교 문제나 친구 관계 같은 거요. 절대 그럴 리 없어요. 지혜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과도 잘 지냈어요. 집에서도 속 썩인 적 한 번도 없는 아이예요. 창수 씨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지혜가 가출할 이유는 전혀 없어 보였다. 박 경사는 지혜가 가려고 했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손전등으로 어두운 길을 비추며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를 흔적을 찾았지만 어둠 속에서 뚜렷한 단서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는 마을 회관 관리인 이만호 씨를 다시 찾아가 자세한 이야기를 물었다. 72세의 이 노인은 마을에서 구멍가게를 운영하며 마을 회관 관리도 겸하고 있었다. 아까도 말했지만 오늘 오후에는 그런 학생 못 봤다니까. 이만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노인의 기억이 얼마나 정확할지는 의문이었다. 게다가 그는 낮 시간에 종종 낮잠을 자곤 했기에 못 보고 지나쳤을 가능성도 있었다. 그날 밤 박 경사는 마을 주민 서너 명을 더 찾아가 지혜를 본 사람이 없는지 확인했지만 대부분의 주민들은 오후 내내 밭일이나 집안일로 바빠 특별히 본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수색이 시작되었다. 인근 파출소와 면사무소에서 지원 나온 경찰 15명과 마을 주민 30여 명이 수색에 동참했다. 수색 범인은 지혜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밭에서부터 마을 회관으로 가는 길과 그 주변 일대, 그리고 마을 뒷산과 앞을 흐르는 강까지 반경 3km를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수색은 쉽지 않았다. 무더운 여름 날씨에 울창한 숲과 무성한 풀밭을 헤쳐나가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게다가 당시의 장비는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했다. 경찰견이 동원되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지혜가 입던 옷으로 냄새를 맡게 한 뒤 추적을 시도했지만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에서 특정인의 냄새를 추적하기는 어려웠다. 3일째에는 수색 범위를 더욱 넓혔다. 지혜가 버스를 타고 다른 지역으로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근 읍내까지 수색 범위를 확대했다. 버스 정류장과 기차역을 중심으로 탐문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당시에는 버스나 기차, 승객의 신원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CCTV도 변변한 기록 시스템조차 없었다. 한편 경찰은 주변 인물들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시작했다. 알리바이가 불분명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한 명의 용의자가 떠올랐다. 최경식 당시 32세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일용직 건설 노동자로 이곳저곳을 떠돌며 생활하는 사람이었다. 최경식은 지혜가 실종되기 일주일 전부터 인근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그가 머물던 숙소는 마을에서 3km 정도 떨어진 임시 건물이었다. 박 경사는 최경식을 찾아가 조사했다. 사건 당일 그의 행적과 알리바이를 확인했다. 그날 오후에 뭘 하고 있었습니까? 일했죠. 도로공사 현장에서. 최경식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그의 알리바이를 확실하게 증명해줄 사람은 많지 않았다. 일용직의 특성상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매일 바뀌었고 정확한 출퇴근 기록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이다. 보다 정밀한 수사를 위해 최경식을 경찰서로 이미 동행해 조사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고 물증도 없었다. 당시의 수사 기법으로는 더 이상의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웠다. 간단한 지문 채취나 혈액형 검사 정도가 과학수사의 전부였고 DNA 분석이나 정밀한 법의학적 감식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2주가 지나도록 단서 하나 나오지 않자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졌다. 인력과 예산의 한계로 더 이상 대규모 수색을 계속할 수도 없었다. 다른 사건들도 처리해야 했고 상부에서는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라는 압박도 있었다. 한 달이 지나자 수사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간혹 제보가 들어오면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어디선가 비슷한 나이의 소녀를 봤다는 제보가 들어오기도 했지만 확인해보면 착각이거나 허위 제보인 경우가 전부였다. 박 경사는 자신의 한계를 느꼈다.
경찰 생활 10년 만에 처음 겪는 미제 사건이었다. 밤이면 지혜의 얼굴이 떠올라 잠을 이루지 못했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박 경사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지만 당시의 기술과 시스템의 한계 속에서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역부족이었다. 윤 씨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다. 경찰 수사가 멈춘 뒤에도 자체적으로 수소문을 계속했고 용하다는 점집이나 무당을 찾아다니기까지 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다. 창수 씨는 딸 걱정에 밭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고 순희 씨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다. 13살 남동생 성민이도 누나가 사라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그해 겨울 사건은 공식적으로 장기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수사 기록은 서류철에 담겨 보관되었고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간단한 인수인계만 이루어졌다. 1982년의 수사 기술로는 그것이 한계였다. 하지만 가족들의 가슴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는 의지는 꺼지지 않았다.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그들은 기나긴 기다림을 시작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이 30년 가까이 이어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1983년이 밝았지만 윤 씨 가족에게는 절망의 연속이었다. 지혜가 사라진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창수 씨와 순희 씨는 새해에도 인근 마을을 돌아다니며 혹시라도 지혜를 본 사람이 없는지 찾아다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의 관심은 줄어들었다. 처음에는 온 마을이 나서서 함께 찾아주고 인근 지역 사람들도 도움을 주었지만 반년이 지나자 아직도 그 일을 잊지 못했느냐는 듯한 시선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사건이 터지면 사람들의 관심은 금세 옮겨가는 시골 사회의 특성상 지혜의 실종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순희 씨는 그 변화를 뼈저리게 느꼈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 지혜 소식이 없냐고 물어봐 주었지만 이제는 그런 말을 건네는 사람조차 거의 없었다. 때로는 자신들을 일부러 피하는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순희 씨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다. 딸을 잃은 슬픔에 더해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다. 경찰 쪽 사정도 마찬가지였다. 박기호 경사는 여전히 지혜 사건을 잊지 않고 있었지만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해서 터지면서 이 사건에만 매달릴 여유가 없었다. 상부에서는 충분히 수사했으니 다른 업무에 집중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1984년, 1985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졌다. 박 경사가 다른 곳으로 발령이 나자 지혜 사건을 기억하는 경찰은 거의 남지 않게 되었다. 새로 부임한 경찰들은 과거의 미제 사건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더 관심을 가졌다. 1985년 지혜의 사건 파일은 서류 보관함 가장 깊숙한 곳으로 옮겨졌다. 그 사이 윤 씨 가족의 삶도 많이 변했다.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누나 없는 현실에 적응해야 했지만 쉽지 않았다. 친구들이 누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성민아, 너희 누나는 아직도 못 찾았냐? 친구들의 무심한 질문은 성민이에게 상처가 되었다. 때로는 죽었을지도 모른다는 잔인한 말을 듣기도 했다. 그럴 때마다 성민이는 주먹을 꽉 쥐고 참을 수밖에 없었다. 창수 씨는 농사에만 전념하려 했었지만 마음이 뜻대로 되지 않았다. 밭에서 일하다가도 예전에 지혜가 일손을 돕던 모습이 떠오르면 자신도 모르게 손을 멈추곤 했다.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 생각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바쁜 농번기에는 지혜의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절실히 깨달았다. 순희 씨는 딸의 방을 그대로 두었다. 책상, 침대, 옷장, 모든 것이 원래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 그 방을 쓸고 닦는 것이 순희 씨의 하루 일과가 되었다.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순희 씨는 딸의 옷을 개며 혼잣말을 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음을 느꼈다. 1987년 지혜가 사라진 지 5년이 지났다. 이제 지혜는 살아있다면 21살,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갈 나이가 되었을 것이다. 그의 윤 씨 가족은 처음으로 지혜의 생일상을 차렸다. 제사상에 가까운 생일상이었다. 지혜가 좋아하던 음식을 차리고 촛불을 켰다. 지혜야, 어디에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야 한다. 창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는 딸이 돌아오리라는 희망보다는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만을 바라는 마음이 더 커져 있었다. 그해 여름, 순희 씨는 큰 결심을 했다. 언론의 도움을 받기로 한 것이다. 그녀는 지역 신문사를 찾아가 지혜의 실종 사건을 다시 한번 기사화해달라고 부탁했다. 5년 전 사건인데 무슨 단서라도 나왔나요? 기자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오래된 실종 사건은 더 이상 기사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시골 지역의 사건이라 독자들의 관심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순희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 언론사를 찾아다니며 지혜의 이야기를 전했다. 문전박대를 당하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했지만 그녀는 끝까지 노력했다. 그 결과 한 작은 지역 신문에서 지혜의 실종 기사를 실어주었지만 큰 반향을 일으키지는 못했다. 제보 전화가 두세 통 걸려왔지만 확인 결과 모두 관련 없는 정보였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사회 전반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 민주화가 진전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생활 방식도 달라졌다. 시골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어왔지만 윤 씨 가족의 시간은 여전히 1982년 그날에 멈춰 있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지혜를 잃은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1995년 성민이는 대학생이 되었다. 그는 서울의 한 대학 법학과에 합격했다. 그가 법학을 선택한 것은 누나를 찾고 싶다는 마음 때문이었다. 누나 사건, 제가 꼭 해결하고 싶어요. 성민이는 부모님께 그렇게 말했다. 법을 공부해 경찰이나 검사가 되면 누나 사건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창수 씨와 순희 씨는 아들의 뜻을 지지했다.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논 일부를 팔아 성민이의 학비를 댔다. 1998년 성민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했다. 누나의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공부에 매달렸지만 사법시험의 문턱은 높았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성민이는 경찰 공무원 시험으로 목표를 바꾸었다. 2000년 그는 마침내 지역 경찰서에 근무하게 되었다. 비록 검사나 판사는 아니었지만 경찰이 됨으로써 누나의 사건에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한국 사회는 과학 수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DNA 분석 기술이 도입되고 과거의 미제 사건들을 재수사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성민이는 이러한 변화를 주목했다. 새로운 기술로 누나의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2000년 어느 날 성민이는 지혜의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보았다. 혹시 놓친 부분은 없는지 18년 전의 기록을 한 장 한 장 검토했다. 그러던 중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당시 수사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물들이 아직 보관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비록 오래되었지만 DNA 분석을 시도해볼 가치는 있어 보였다. 희망이 보이는 걸까? 성민이는 혼잣말을 했다. 18년간 기다려온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확신할 수는 없었다. 과학수사는 간단한 일이 아니었고 오래된 증거물에서 유의미한 정보를 얻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18년간 가족들이 붙잡고 살아온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다. 성민이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 준비를 했다.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의 수사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했다. DNA 분석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이다.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이 기술은 2000년대 초반부터 실제 사건 현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며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정밀한 분석을 가능하게 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과수에서는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범죄자들의 DNA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미제 사건의 증거물과 대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전국의 장기 미제 사건들을 재검토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특히 실종이나 살인과 같은 강력 사건들이 주요 대상이 되었다. 성민이는 이 분위기 변화를 누구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있었다. 2001년 경찰이 된 지 1년이 되던 해 그는 상사에게 누나 사건의 재수사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타진했다. 19년 전 사건인데 증거물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겠나? 당시 경찰서장이었던 김동수 총경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거의 20년 전 사건의 증거물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가능성은 희박해 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민이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직접 증거물 보관실을 찾아보겠다고 허락을 구했다. 비록 개인적인 사건이었지만 미제 사건 해결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있었기에 허락이 떨어졌다. 증거물 보관실은 지하에 있었다. 퀴퀴한 습기와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낡은 사건 파일들과 증거물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대부분의 표찰은 색이 바래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었다. 성민이는 1982년도 구역을 뒤지기 시작했다. 사건 번호와 날짜를 하나하나 대조하며 지혜 사건과 관련된 상자를 찾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그는 마침내 먼지가 두껍게 쌓인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자 당시 수집된 증거물들이 비닐봉지에 담겨 있었다. 지혜가 입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옷조각, 사건 현장 주변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서너 가닥,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담배꽁초 한 개비가 들어있었다.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혈흔이 묻은 천 조각이었다. 당시에는 혈액형 검사밖에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DNA 분석이 가능했다. 성민이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거의 20년간 잠들어 있던 증거물들이 다시 생명을 얻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DNA 분석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고 오래된 미제 사건에 예산을 배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게다가 성민이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점도 걸림돌이었다. 사적인 일에 국가 예산을 쓸 수는 없지. 상사의 반응은 냉담했다. 아무리 미제 사건 해결이 중요해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었다. 성민이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그 무렵 언론에서는 미제 사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었다. 일부 방송사에서는 과학수사를 이용해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기도 했다. 성민이는 이들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했다. 지혜의 사건을 소개하고 DNA 분석을 진행해 줄 수 있는지 문의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작진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20년 전 시골 지역의 실종 사건은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게다가 사건 해결 가능성도 불투명했다. 그때 한 작은 제작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미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곳이었다. 제작비는 넉넉하지 않았지만 DNA 분석을 진행할 정도는 되었다. 2002년 가을, 마침내 지혜 사건의 증거물들은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과수로 보내져 과학적인 분석을 받게 되었다. DNA 분석에는 몇 주가 걸렸다. 특히 오래된 증거물의 경우 DNA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더욱 신중한 분석이 필요했다. 그 사이 성민이는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다. 창수 씨와 순희 씨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정말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거니?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너무 오랫동안 기다려왔기에 이제는 희망을 갖는 것조차 두려웠다. 아직은 몰라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볼게요. 성민이가 대답했다. 그 역시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몇 주 뒤 국과수에서 DNA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연락이 왔다. 성민이는 초조한 마음으로 국과수로 향했다. 혈흔에서 DNA를 추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었다. 이 DNA가 누구의 것인지 확인해야 했다.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해 보겠습니다. 일치하는 정보가 나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이 말했다. 하지만 당시 DNA 데이터베이스는 초기 단계로 등록된 정보가 많지 않았다. 일치할 가능성은 높지 않았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일치하는 DNA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포기하기에는 일렀다. DNA 정보를 확보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용의자가 나타나면 대조해 볼 수 있었다. 성민이는 다른 방법을 고민했다. 그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다시 검토하며 놓친 단서는 없는지 살폈다. 20년 전 수사 기록을 꼼꼼히 뜯어보던 중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다. 당시 용의자였던 최경식에 대한 수사가 미흡했다는 점이었다. 최경식은 당시 알리바이가 불분명했지만 물증이 없어 풀려났다. 하지만 이제는
DNA 분석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었다. 성민이는 최경식의 행적을 추적하기로 결심했다. 그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하지만 쉽지 않은 일이었다. 최경식과 같은 일용직 노동자들은 주거가 일정하지 않아 소재 파악이 어려웠다. 게다가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더욱 힘든 상황이었다. 몇 달간의 추적 끝에 성민이는 최경식이 서울 근교의 한 공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하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접촉할 수는 없었다. 그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2003년 정부에서 전국적인 미제 사건 재수사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이다. 과학수사 기법을 활용해 오래된 사건들을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이었다. 지혜의 사건도 이 프로젝트에 포함되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예산과 인력을 지원받아 본격적인 재수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성민이에게는 새로운 희망이 생겼다. 21년간 기다려온 진실이 마침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진짜 어려운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었다. 2003년 가을, 미제 사건 전담팀이 공식적으로 꾸려졌다. 팀장은 이도현 경감 당시 42세이었다. 이 경감은 10년 이상 과학수사 분야에서 일해온 전문가로 특히 DNA 분석을 이용한 사건 해결에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경감은 10월 중순 지혜의 사건 파일을 처음 받아보았다. 그는 21년 전 수사 기록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당시 상황을 파악해야 했다. 21년 전이라 수사 환경이 정말 열악했겠군. 이 경감은 혼잣말을 했다. 1980년대 초반의 수사 기법과 현재의 기술 수준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파일을 읽어보니 당시 수사팀도 최선을 다했지만 기술적 한계 때문에 놓친 부분이 많아 보였다. 특히 과학적인 분석 부분에서는 아쉬운 점이 많았다. 이 경감은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들을 다시 한번 정밀하게 살펴보았다. 성민이가 DNA 분석을 의뢰했던 혈흔 외에도 다른 증거물들이 있었다. 특히 현장 근처에서 발견된 담배꽁초가 눈에 띄었다. 당시에는 누군가 버린 쓰레기 정도로 취급되었지만 지금은 중요한 DNA 공급원이 될 수 있었다. 이것도 분석해봐야겠어. 이 경감은 동료에게 말했다. 범인의 DNA가 검출될 가능성이 있었다. 한편 이 경감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을 다시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비록 21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가장 먼저 찾아간 사람은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박기호 경사였다. 그는 이제 정년퇴직을 했지만 지혜 사건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다. 그 사건은 평생 잊을 수가 없지. 박 경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퇴직한 지 5년이 지났지만 지혜 사건은 여전히 그의 마음의 짐으로 남아 있었다. 당시 최경식이라는 용의자가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경감이 물었다. 떠돌이 일용직이었어. 알리바이가 불분명해서 의심은 갔는데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서 결국 풀어줄 수밖에 없었지. 박 경사는 당시를 회상하며 대답했다. 혹시 그에 대해 더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키가 크고 말랐던 것 같아. 그리고 왼쪽 검지에 화상 흉터가 있었지. 담배를 아주 많이 피우던 사람으로 기억해. 박 경사의 증언은 21년 전 기억치고는 상당히 구체적이었다. 이 경감은 최경식의 현재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성민이가 이전에 조사해둔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정밀한 추적을 시작했다. 며칠 뒤 최경식이 경기도의 한 건설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는 이제 54세가 되었고 여전히 일용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하지만 섣불리 접촉할 수는 없었다.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용의자를 자극하는 것은 오히려 수사에 해가 될 수 있었다. 이 경감은 최경식에 대한 내사를 치밀하게 진행했다. 지난 20년간의 행적, 전과 기록, 주변인 관계 등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최경식은 지혜 실종 사건 이후 다른 지역에서 여러 차례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었다. 대부분 절도나 폭행 같은 경미한 범죄였지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었다. 패턴이 보이는군.
이 경감은 동료와 이야기했다. 최경식의 전과 기록으로 볼 때 그는 여성에게 폭력적인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있었다. 2003년 12월 마침내 DNA 데이터베이스에 변화가 생겼다. 꾸준히 확장 사업을 진행해온 데이터베이스에 새로운 정보들이 대거 입력된 것이다. 이 경감은 혹시라도 일치하는 정보가 나올지 모른다는 기대를 품고 지혜 사건의 DNA를 새로운 데이터베이스와 즉시 대조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국과수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결과는 놀라웠다. 현장에서 발견된 혈흔의 DNA와 일치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발견된 것이다. 정말입니까? 이 경감은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되물었다. 네, 99.9% 일치합니다. 거의 확실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구원이 대답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DNA의 주인이 바로 최경식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몇 년 전 다른 사건으로 입건되었을 때 그의 DNA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경감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21년간 막혀있던 퍼즐의 결정적인 조각을 찾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아직 서두를 때는 아니었다. DNA가 일치한다고 해서 그가 반드시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었다. 그가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하지만 다른 이유로 그곳에 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경감은 보다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우선 담배꽁초에서 DNA를 추출해 대조해 보기로 했다. 일주일 뒤 담배꽁초 분석 결과 역시 최경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제는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겠군.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해야겠어. 이 경감은 동료들에게 말했다. 마침내 명확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다. 21년 전 사건이라 증거 수집에 한계가 있었고 용의자를 자극하지 않으면서 추가 정보를 얻어내야 했다. 이 경감은 먼저 최경식의 주변 인물들을 접촉해보기로 했다. 동료나 지인들을 통해 그의 평소 성격이나 행동 패턴을 파악하고 싶었다. 탐문 결과 최경식이 술을 좋아하고 다혈질이며 특히 여성에게 욕설을 자주 한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2004년 2월 이 경감은 최경식을 직접 만나기로 계획했다. 하지만 아직 구속영장을 청구할 만한 증거는 부족했기에 체포가 아닌 참고인 조사 형식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최경식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것이다.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두절되었다. 도망간 걸까요? 동료 형사가 물었다. 가능성이 높지. 우리가 수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걸까? 이 경감은 초조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21년 만에 찾은 결정적인 단서를 놓칠 수는 없었다. 전국에 수배령이 내려졌다. 며칠 뒤 최경식은 부산의 한 여인숙에서 발견되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고 별다른 저항 없이 체포되었다. 마침내 22년 만에 지혜 사건의 핵심 용의자가 수사팀 앞에 서게 되었다. 진실이 밝혀질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2004년 3월 5일 최경식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54세가 된 그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체포 당시 술 냄새를 풍기던 그는 아직 술이 덜 깬 모습이었다. 이도현 경감은 조심스럽게 조사를 시작했다. 22년간 찾아 헤맨 용의자였지만 섣불리 다가가는 것은 금물이었다. 최경식 씨, 1982년에 전라남도 지역에서 일한 적 있으시죠? 네, 근데 그게 뭐요? 최경식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22년 전의 일을 왜 묻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때 근처 마을에서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아, 그 일이요. 최경식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다. 모르는 척하지는 않았지만 어딘가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다. 당시에도 경찰 조사를 받으셨죠? 그렇소. 근데 그게 지금 와서 무슨 상관인데. 당시 알리바이가 불분명해서 용의선상에 올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경감이 계속해서 묻자 최경식은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손을 비비거나 다리를 떠는 등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난 그 일과 상관없소.
그때도 다 말했잖소. 하지만 저희는 현장에서 당신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이 경감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최경식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그게 뭔데요? 최경식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DNA가 무엇인지조차 모르는 듯했다. 당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현장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과학적인 증거입니다. 이 경감은 설명했지만 그 방법이나 정확성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다. 용의자가 두려움을 느껴 거짓 진술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난 정말 모르오. 최경식은 고개를 저었지만 그의 태도는 처음보다 훨씬 누그러져 있었다. 이 경감은 곧바로 몰아붙이지 않고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다. 성급한 압박은 오히려 용의자의 입을 닫게 할 수 있었다. 당시 상황을 잘 한번 떠올려 보시죠. 그 여자아이를 본 적은 있습니까? 작은 마을이니 지나가다 봤을 수는 있겠죠. 최경식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DNA라는 증거가 나온 이상 무작정 모른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어떤 아이였습니까? 키가 좀 컸던 것 같고 학생 같았소. 더 자세히 기억나는 건 없습니까? 이 경감은 계속해서 유도했다. 용의자가 스스로 이야기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했다. 한편 수사팀은 과거의 목격자들을 다시 찾아 나섰다. 22년이 지났지만 아직 생존해 있고 당시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장 중요한 목격자는 당시 마을회관 관리인이었던 이만호 씨였다. 그는 이제 87세가 되었지만 다행히 정정했다. 이만호 어르신, 1982년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제 수사팀 형사가 물었다. 그럼 그 일을 어떻게 잊겠소? 이만호 씨는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나이는 많았지만 기억력은 여전했다. 당시에 지혜 학생이 도서실에 오지 않았던 게 확실합니까? 확실하다마다. 그 학생은 일주일에 몇 번씩 오던 단골인데 그날은 안 왔어. 틀림없어. 이만호 씨의 증언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무렵에 혹시 의심스러운 사람은 못 보셨습니까? 의심스러운 사람이라 이만호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22년 전에 기억을 더듬는 듯 했다. 아, 생각났다. 그때 외지에서 온 남자가 하나 있었지. 어떤 남자였습니까? 키 크고 마른 공사장 인부 같았어. 며칠 동안 우리 가게에 술 사러 자주 왔었지. 이만호 씨의 증언은 구체성을 띠기 시작했다. 혹시 특별히 의심스러운 행동은 없었습니까? 지혜가 없어진 날 오후에도 가게에 왔었는데 평소보다 술을 많이 사가더라고. 그리고 어딘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았어. 이것은 새로운 정보였다. 이전 수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던 목격자 진술이었다. 왜 당시에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 그냥 술 사러 온 손님이려니 했어. 근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좀 이상하더라고. 이만호 씨가 말했다. 2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오히려 그의 기억이 더 잘 정리된 듯 했다. 혹시 그 사람 인상착의를 더 자세히 기억하십니까? 왼손에 여기 손가락 쪽에 화상 흉터가 있었어. 그래서 기억나. 이만호 씨의 증언은 전직 경찰 박기호 씨의 기억과 정확히 일치했고 최경식의 신체적 특징과도 부합했다. 한편 윤 씨 가족에게도 수사 진행 상황이 전달되었다. 성민이를 통해 소식을 전해들은 창수 씨와 순희 씨는 복잡한 심경에 휩싸였다. 정말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거니? 순희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22년을 기다려왔기에 이제는 희망을 갖는 것조차 두려웠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 같소. 창수 씨가 대답했다. 그 역시 조심스러웠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었다. 성민이가 경찰이 되길 정말 잘했구나. 순희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누나를 찾기 위해 아들이 선택했던 길이 이제야 빛을 보는 것 같았다. 조사실에서는 최경식에 대한 조사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범행을 부인했다. 난 정말 그 아이를 해치지 않았소. 최경식은 반복해서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없었다. 그럼 왜 당신의 DNA가 현장에서 발견된 거죠? 모르겠소. 정말 모르겠소. 이 경감은 다른 방법을 시도했다. 직접적으로 범행을 추궁하는 대신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이었다. 최경식 씨, 당신에게도 양심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가족들이 지난 22년간 얼마나 힘들었을지 아십니까? 최경식은 침묵했다. 처음으로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다. 지금이라도 진실을 말하면 참작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부인한다면. 이 경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최경식이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제가 정말로. 그러다 그는 다시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수사는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아직 마지막 고개를 넘어야 했다. 2004년 3월 12일 수사는 결정적인 국면을 맞았다. 최경식에 대한 조사는 3일째 이어지고 있었지만 아직 자백을 받아내지는 못했다.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다. 물적 증거와 정황 증거들이 하나둘씩 맞춰지고 있었다. 이도현 경감은 새로운 전략을 세웠다. 최경식이 전혀 알지 못했던 추가 증거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그를 심리적으로 흔들기로 했다. 최경식 씨, 그날 이만호 씨 가게에서 술을 사갔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습니다. 이 경감이 새로운 카드를 꺼냈다. 최경식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게 뭐 문제라도 돼요? 평소보다 많은 양을 사갔고 몹시 초조해 보였다고 합니다. 왜 그러셨죠? 술이 떨어져서 사러 간 거지. 별다른 이유는 없었소. 최경식은 여전히 부인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이 경감은 계속해서 압박했다. 이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할 때였다. 그리고 저희는 담배꽁초에서도 당신의 DNA를 발견했습니다. 현장 바로 근처에서 발견된 꽁초입니다. 내가 담배를 많이 피우니 아무데나 버릴 수도 있지 않소. 하지만 그곳은 인적이 드문 곳입니다. 왜 그런 곳에 가서 담배를 피우셨죠? 최경식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변명은 점점 궁색해지고 있었다. 바로 그때 조사실 문이 열리고 형사 한 명이 급한 표정으로 들어왔다. 그는 이 경감에게 무언가 귓속말을 전했다.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이 경감이 자리를 비우자 최경식은 조사실의 정적 속에 홀로 남겨졌다. 그는 깊은 고뇌에 빠져 있었다. 복도에서 동료 형사가 전한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지혜의 옷에서 발견된 미세 섬유에서 추가 DNA가 검출되었는데 그건 역시 최경식의 것과 일치한다는 것이었다.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동료 형사가 말했다. 더 이상 우연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 경감이 다시 조사실로 들어왔을 때 최경식의 태도는 변해 있었다. 어깨는 축 처져 있었고 얼굴에는 깊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최경식 씨,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정말 그 아이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까? 이 경감의 질문에 최경식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의 내면에서 격렬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듯했다. 제가 최경식이 입을 열었다가 다시 멈췄다.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다. 진실을 말하는 것이 당신에게도 좋을 겁니다. 22년간 마음의 짐이 무거웠을 텐데요. 이 경감은 부드럽게 말했다. 그는 강압적인 태도에서 회유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최경식의 뺨으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력해 보이던 54세의 남자가 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럴 생각은 정말 아니었어요. 마침내 최경식의 입에서 자백이 터져나왔다. 그날 오후 술을 마시고 있었소. 일이 잘 안 풀려서 스트레스가 심했지. 계속 말씀해 보시죠. 이 경감은 조심스럽게 유도했다. 그때 그 아이가 지나가는 걸 봤소. 혼자 걸어오더군.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냥 보내려고 했는데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더군.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소. 최경식의 자백은 이어졌지만 그는 여전히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정말로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이 말은 지혜의 운명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22년간 붙잡고 있던 희망이 무너지는 순간이었다. 어디 있습니까? 지혜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경감이 다급하게 물었다. 최경식은 한동안 흐느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마을 뒷산, 개울 근처요. 구체적인 장소를 진술하자 최경식은 바닥에 주저앉았다. 22년간 억눌러 왔던 죄책감이 폭발하는 듯했다. 즉시 현장 검증팀이 파견되었다. 최경식이 지목한 장소는 당시 수색 범위에서 약간 벗어난 곳이라 발견되지 못했던 곳이었다. 2004년 3월 15일 수색팀은 마침내 지혜의 유해를 발견했다. 22년 만이었다. 유해는 깊은 개울 밑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옷 조각과 소지품 일부가 남아있어 신원 확인이 가능했다. 국과수의 정밀 감식 결과 최경식의 진술과 모든 물적 증거가 일치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소식은 그날 저녁 윤 씨 가족에게 전해졌다. 지혜를 찾았다고요? 순희 씨는 믿기지 않는 표정으로 물었다. 네, 확인됐습니다. 성민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모님께 말했다. 창수 씨는 아무 말 없이 바닥에 주저앉았다. 22년간 억눌러왔던 희망과 절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우리 지혜, 얼마나 무서웠을까. 순희 씨는 오열했다. 딸을 찾았다는 안도감과 그동안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3월 20일 최경식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졌다. 22년 만에 지혜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마을 사람들과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들도 참석했다. 전직 경찰 박기호 씨도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장례식장을 찾았다. 미안하다 지혜야. 그때 조금 더 잘했어야 했는데. 박기호 씨는 영정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22년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죄책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다. 사건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22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윤지혜 양 실종 사건은 마침내 진실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2004년 봄 윤지혜 양 사건 해결 소식은 전국으로 퍼져나가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언론은 연일 이 소식을 대서특필했다. 이 사건은 22년 만에 DNA 분석으로 해결된 미제 사건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과학수사 기술 발전의 중요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되었다. 과학수사의 승리라는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각 방송사에서는 사건의 전말을 다루는 특별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아무리 오래된 미제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다. 하지만 윤 씨 가족의 마음은 복잡했다. 진실이 밝혀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동시에 지혜를 영원히 잃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지혜도 편히 쉴 수 있겠지. 순희 씨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22년간 딸이 어디서 어떻게 지내는지 노심초사했지만 이제는 그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다. 창수 씨도 다시 밭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평생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물론 딸을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마침내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성민이는 이 사건을 계기로 미제 사건 전담 수사관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다. 자신의 손으로 누나의 사건을 해결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꼈다. 우리 가족처럼 다른 가족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성민이는 상사에게 말했다. 전국에는 아직도 수많은 미제 사건이 남아 있었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계기로 미제 사건 수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DNA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하고 전담 인력을 늘리기 위한 추가 예산이 편성되었다. 과학 수사 기술이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 활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경찰청장은 브리핑에서 말했다. 그는 10년 이상 된 미제 사건들을 체계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변화가 일었다. 오래된 증거물에서 DNA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증거물이 오래될수록 분석은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DNA 분석연구원이 말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 많은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한편 최경식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었다. 그는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그의 정신적인 문제와 알코올 중독을 들어 감형을 호소했지만 검찰은 계획적인 범행이라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최경식의 과거가 더 자세히 드러났다. 그는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성인이 되어서도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하고 떠돌이 생활을 해왔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사정이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었다. 무고한 소녀의 생명을 앗아간 죄는 너무나도 무거웠다. 2004년 10월 법원은 최경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더라도 고의적인 살인에 해당하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은 22년간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개인적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죄질이 너무나 무겁다는 것이었다. 최경식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는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윤 씨 가족은 복잡한 심경으로 재판을 지켜보았다. 범인이 처벌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딸이 돌아오는 것은 아니었다. 이제 정말 끝난 거겠지? 순희 씨가 성민이에게 물었다. 네, 어머니. 이제 누나도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성민이가 대답했다.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 여러 가지 교훈을 남겼다. 첫째,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DNA 분석이 얼마나 강력한 수사 도구인지 알게 되었다. 또한 미제 사건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계속 노력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피해자 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다. 22년간 윤 씨 가족이 겪은 고통을 보며 미제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도 이러한 분위기에 화답하여 미제 사건 피해자 지원법을 제정했다. 장기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에게 심리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이었다. 이도현 경감은 이 사건 이후 전국적인 인물이 되었다. 그는 미제 사건 해결 전문가로 인정받았고 이후에도 여러 오래된 사건들을 해결하며 명성을 쌓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감이 후배들에게 늘 하는 말이었다. 아무리 어려워도 끝까지 노력하면 단서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신념이었다. 전직 경찰 박기호 씨도 이 일로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었다. 22년간 간직해온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술이 발전해서 정말 다행이야. 박기호 씨는 혼잣말을 했다. 자신이 한계 때문에 해결하지 못했던 사건을 후배들이 해결해 준 것이 기뻤다. 이 사건은 농촌 지역의 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의 치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마을 단위의 자율방범대가 조직되고 CCTV 설치가 늘어나는 등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되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아무리 오래된 사건이라도 포기하지 않으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전국의 미제 사건 피해자 가족들에게 이것은 큰 위로가 되었다. 자신의 사건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된 것이다. 2000년대 중반 이후 DNA 데이터베이스 확대와 분석 기술 발전에 힘입어 수많은 미제 사건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윤지의 양 사건은 그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다. 한 소녀의 억울한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현재 지혜는 고향 마을 뒷산에 평화롭게 잠들어 있다. 매년 기일이 되면 가족들은 그곳을 찾아 인사를 건넨다. 지혜야, 이제 편히 쉬렴. 부모님의 따뜻한 한마디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간다. 기술의 발전과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마침내 진실을 밝혔고 그 진실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었다.